못 간다. 아니야. 자,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그 사회보장제도 도표가 좀 많이 어렵다 오늘. 근데 그거 나가고 나면 사회문화는 진도 끝난다. 사회문화 진도 끝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이렇게 좀 도표 묶어서 개념 정리하고 도표 묶어서 해줄게. 일단 오늘 세계지리는 지난주에 썼던 유럽과 북부아메리카 뒷부분 도시 갈게요. 도시. 자, 첫 페이지 보세요. 그 위에 오늘의 기본 개념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밑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하시고 바로 내려오시면 유럽과 북부아메리카의 도시 특성 볼게요. 자, 도시 발달의 역사를 했는데 오른쪽에 도시화 곡선 보이죠? 도시화 곡선. 자, 도시화 곡선을 보면 시작이 20%입니다. 20%라는 게 도시 인구 비율이 20이잖아. 그러면 농촌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촌이요. 닥치세요. 어촌도 다 농촌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시 아니면 다 농촌인데, 그러니까 초기 단계는 도시의 20%, 농촌의 80%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착 단계에 가면 거꾸로죠. 몇 프로가 넘어가면 종착이에요? 80%가 넘어가면 종착이에요. 선이 애매하게 그려져 있는데 80%가 넘어가면 종착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볼게요. 유럽 및 북부아메리카 국가의 대부분은 도시화가 그 7번 종착 단계거든요. 요거 다음이 이제 남부아메리카 나오는데, 그러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남부아메리카는 도시화율이 80%를 못 넘겠죠? 시골이라서. 넘어요. 왜냐하면 니네 봐봐, 남미는 주로 살기가 좋은 데야, 나쁜 데야? 살기가 더럽게 나쁜 데예요. 너 브라질 90%가 정글이잖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글에 띄엄띄엄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도시밖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도시화율이 남미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겁나 높아요. 북미만 높은 게 아니라 남미도 겁나 높아요. 자, 도시 발달 역사가 길어 기능의 공간적 분화가 뚜렷한 편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유럽과 북미 나눠야 돼요. 도시 발달 역사가 긴 건 유럽이겠어요? 북미겠어요? 유럽만 얘기해. 유럽만. 무슨 미국이 2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길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계 도시가 분포하는데 뉴욕, 런던, 파리 등이 있죠. 자, 대도시권의 형성, 대도시의 성장, 도시감이라는데 주택보적, 집가 상승 같은 걸 우리가 빈칸 도시 문제라고 합니다. 도시 문제. 자, 그러면서 도시 주변에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게 한국 지리로 가면 그게 무슨 도시니? 도시 주변에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 인공위성 말고. 위성도시. 그치? 위성도시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원래 부자들이 도심에 살죠? 그치. 부자들은 도심에 안 살지. 부자들은 어디냐면, 보통 영화 보면은 부자들이 이렇게 딱 차를 직장 끝나면 직장 딱 나가고 바로 고속도로 타잖아. 이제 고속도로 타고 한참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마을 나타나고 막 이렇게, 그치, 주차장 쫙 있는 그런 집. 그치, 그런 집이 도시에 어떻게 있어. 그치? 그리고 보통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지들. 그 낮은 데 자, 봐봐. 다운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일까? 저 언덕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일까? 언덕, 그 업타운. 밑에 다운타운. 그 다운타운 거지. 업타운 부자. 그래서 팝송 중에 업타운 걸 아세요? 업타운 걸? 아, 모르시는군요. 업타운 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운타운에 사는 거지 남자애가 업타운에 사는 부잣집 여자애를 사랑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 노래. 자, 아무튼 거주지는 봐봐. 그래서 거주지의 교외화입니다, 여러분. 9번 거주지의 교외화. 교외. 바깥으로 나간다고. 교외.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러면서 자, 여기에 원래 도시가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여기 산단 말이야. 그러면 출퇴근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여기까지가 다, 그치? 그럼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생활권 다 여기잖아.
이렇게 도시가 어떻게 돼? 커져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대도시권. 교회화로 인하여 대도시권이 형성된다. 대도시권이 형성된다. 자, 통근, 통학, 상권의 확대, 중심 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결된 넓은 도시 세력권이 형성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 동그라미 4번 별표. 우선 지역부터 줄 적으세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까지. 보스턴에서 워싱턴까지. 여러분 그 지도에서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저 위에 맨 위에 보스턴 보이죠? 보스턴 쭉 내려오면 뉴욕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이 가장 밑에 있죠. 여러분 거기까지가 다 연속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메갈로폴리스라고 하는데요. 메갈로폴리스. 이 메갈로폴리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도시와 도시의 경계가 없어요. 예?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인천 봐봐. 서울에서 하남 갈 때는 경계가 있나요? 있어요. 약간 시골 나타나고 너는 여기 상일초등학교에서 건너가면 갑자기 집들도 없고 좀 그리고 갑자기 하남 거기도 별로 경계 없더라. 그럼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남입니다 뜨던데. 근데 그리고 어쨌든 거기는 좀 주변에 집이 없잖아. 근데 인천은 진짜 심한 게 인천은 서울에서 인천 가다 보면은 어디서부터가 인천인지 진짜 몰라요. 그냥 건물이 쭉 있어. 인천 진짜 그냥 쭉. 그런 게 바로 연단 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메갈로폴리스가 바로 그래서 미국은 지금 보스턴에서부터 워싱턴까지가 싹 다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와 도시의 경계 없이. 그치? 그래서 이 메갈로폴리스에서 메가를 따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맞아요. 메가스터디. 그 과학 선생이 이범 선생 부인이 막 손주나 고민하고 있었거든. 야 이거 이름을 뭐로 할까 좀 간지나는 거라 되는데 다들 이름 못 지어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 그 컨셉이 뭔데 큰 학원이 될 거야. 그럼 메가해 병신아 메가스터디. 그래서 그 부인의 근데 그 아이디어를 낸 분 과학 선생님은 손준하고 싸우고 메가스터디를 금방 나왔죠. 자, 그게 메갈로폴리스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현대 도시의 내부 구조인데 오른쪽에 그 그림을 먼저 보세요. 오른쪽에 그 그림 보면 가운데 도심이 있죠. 도심이 있고 지금 그리고 상업기능, 공업기능, 주거기능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그 Y축 잘 보세요. Y축이 여러분 지대예요. 지대가 뭐야? 여러분 지대와 지가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 뭐가 달라요? 지가는 땅값이고요. 지대는 임대료예요. 당연히 지가가 높으면 지대도 높죠.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지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땅값 따지는 게 아니라 임대를 따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대가 제일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강남역?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강남역 아닙니다. 지대 1위가 명동이에요. 아직도 명동이 아직도. 사실 명동 쭝거리들밖에 안 가는데 그래도 아직도 명동 한일관이라고 그 명동 한복판에 그 극장 같은 거 하나에 그 앞에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 집이 가장 비싸요.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여기 중심지가 있단 말이야. 가장 중심지 거기 딱 도심이잖아. 그럼 도심 주변이 땅값 제일 비쌀 거 아니야. 거기에 뭐가 들었느냐는 거야. 그게 바로 상업기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있는 거야. 뭐 백화점, 그지? 백화점, 옷가게, 올리브영 이런 거 다 여기 있지. 그거 벗어나면 뭐가 생기고요? 공장. 그거 벗어나면 집. 근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 안 맞지. 우리나라는 집이 여기 공장이 더 바깥에 있지. 그치? 근데 미국은 집이 진짜 그만큼 더 멀리 있는 거야. 집은. 그래서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도심이 가장 가운데, 그 다음에 상업지대, 공업지대, 주거는 가장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다음 중 지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 업무 기능. 그치? 상업 업무 기능.
그 지금도 여러분 명동 가면 본사들, 그럼 삼성본사 강남에 있죠? 삼성본사 시청 앞에 있어요. 강북에 있어, 강북에. 강북에 있어. 여러분들은 강북이에요, 강남이에요? 강동이라는 애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강남을 안 쳐줬는데 요즘은 좀 많이 뜹니다, 강동이. 강동 많이 떠요. 여기다 집 사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강동 많이 오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사들이 대부분의 기업 본사들이 명동, 그리고 여러분 신세계 본사 강북, 롯데백화점 본사 강북, 현대백화점만 본사가 강남에서 현대백화점만. 현대백화점 본사는 압구정 현대백화점이 본사예요. 자,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도시발달 초기에는 상업, 공업, 주거기능 혼자 줄쳐놓으세요. 도시발달 초기에는요, 저거 구분이 없어요. 그냥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아주 자그마한 도시에 가면 도시 한복판에 터미널 있고, 터미널 근처에 뭐 마트 큰 거 하나 있고, 뭐 공장도 옆에 공장도 있고, 막 그 가운데 막 고속터미널 옆에 빌라도 있고 막 그게 바로 도시발달 초기야. 도시발달 초기에는 상업, 공업, 주거 기능이 분리가 안 됩니다.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 규모가 확대되면 점점 뭐에 의해서 지대 때문에 내부 지역은 분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높은 지대를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의 본사, 백화점, 은행들은 가운데로 가고, 그걸 부담하기 힘든 애들은 공장은 바깥으로, 집은 더 바깥으로. 자, 그러면서 도시 내부 지역 분화는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본 게 도시 내부 지역 분화예요. 상업, 공업, 주거 지역으로 분화되게 된다. 이때 가장 가운데가 뭐다? 도심. 그 도심을 CBD라고 합니다. CBD 알아두세요. 도심을, 그 빈칸은 도심이고요. 그걸 CBD라고 합니다. 지대와 접근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지대와 접근성이 가장 높다 보니까 토지를 거기다가 2층짜리, 봐봐, 명동에다 2층짜리 건물 지어. 미친 거죠? 그죠? 어떻게 돼? 무조건 올려야지, 그지? 그거를 무슨 이용이라고 그러면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그래요. 집약적 토지.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고층 빌딩 말합니다. 고층화. 덱스터 음마 아파트가 지금은 뭐 15층, 17층 이런데 그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재개발 확정됐거든요. 재개발 확정되면 그 몇 층 걸 것 같으세요? 49층이요. 그 50층, 그게 49층짜리 아파트가 많은 게 50층부터는 규제가 심해요. 그래서 49층으로 짓는데 그거 싹 다 49층. 그거 땅값 비싸잖아. 올려야지 위로. 그치? 자, 그래서 고층 빌딩이 밀집하게 된다. 지대란 대가다 써있는데 임대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그래, 접근성도 나오네. 접근성도. 같은 건물에서는 항상 모든 건물에서 1층이 제일 비싸죠. 그래서 보시면 학원이 1층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여기도 2층. 청년학원이 여기도 2층. 저기도 2층. 외고관도 2층. 다 2층. 2층 좋아하나 봐요. 비싸서 못 사는 거지. 못 들어가는 거지, 1층은. 그치? 1층 못 들어가는 거지. 1층에 과감히 들어가는 학원은 건물을 통째로 갖고 있는 시대인지, 메가스터디, 이거나 S&T. S&T가 1층 사버리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 대신에 광고 효과가 크지. 그지? 누가 2층 쳐다보니. 그지? 보이지도 않아, 전혀. 보이지도 않아. 자, 그 다음. 주거지의 교회화로 도심의 상주인과 감소한,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예요. 그 용어 아셔야 돼요. 쌤, 뭐라 그러는데요? 인구 공동화. 인구 공동화. 여러분, 인구 공동화라는 게 뭐냐면, 자, 다들 내가 그랬잖아. 우리나라 대기업 본사 전부 명동에 있다고, 그지? 엄마나 삼성 됐어. 너 어디 근무하니? 본사면 시청으로 가야지. 그럼 다들 시청으로 막 명동으로 막 다들 옵니다.
자, 5시, 6시 되면 다 집으로 가죠. 그러면 여러분 6시 이후에 명동은 누가 남아요? 아, 물론 명동은 백화점인데 말고 그 삼성 본사 이런 데 누가 남아요? 텅텅 비죠? 안 비어요. 왜 안 비어요? 여러분 삼성은 퇴근 못 해요. 니네 절대 가면 안 되는 게 삼성이야. 삼성 말도 안 돼. 삼성 원래는 7시 출근 4시 퇴근이거든요. 4시에 퇴근하면 맞아 뒤져요. 어디 들어갔습니다. 어디 가는데? 들어가야죠. 4시 퇴근. 가. 내일도 오지 마. 잘 가. 못 가요. 못 가. 못 가. 4시 퇴근 4시 나가면 미친놈이에요. 못 가요. 자, 근데 아무튼 원래는 5시 이후에는 싹 다 비죠. 그죠? 이렇게 도너츠형이 되는 거야. 도너츠형이. 이 사람은 다 어디가? 이 외곽 지역에. 여기서 잠을 자지. 그치? 여기 비고. 요거를 인부 공동. 비었다는 뜻이야, 얘들아. 비었다. 빌공짜. 인구가 텅텅 빈다. 도심의 상주인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 꼭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주간 인구랑 상주 인구 나와있죠. 그럼 상주라는 것은 거기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도심 보세요. 도심은 상주 인구 낮죠. 뭐만 높아요? 주간 인구. 주간 인구라는 건 일하러 간 사람들이잖아. 일하러 간 사람들만 도심에 모이고, 그죠? 예, 상주 인구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죠. 거기가 집이지 뭐 아파트촌이지, 아파트촌. 자, 주거지의 교외화로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해요. 교통체증이 심하대요. 오케이. 자, 밑에 자료 탐구 봅시다. 자, 낙후된 구도심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 거기 도시 재생입니다. 8번은 도시 재생인데, 여러분,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파리 개조 사업이라고 나오죠? 기억해 두세요. 프랑스의 파리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 재생의 그 모델이에요. 도시 재생 모델. 낙후된 파리를 완전히 정말 깨끗하게, 해결했는데 그거 먼저 잠깐 볼게요, 여러분. 밑에 단쌤의 달달한 꿀팁에서 파리부터 먼저 보세요. 역사적 건축물과 유명한 미술품이 많은 프랑스 파리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지입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지. 19세기 산업화 이후 성장됐는데요. 인구 유입, 슬럼 형성 등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그라미 거의 3번 파리 개조 사업. 아까 저기 있었던 파리 개조 사업. 자, 파리 개조 사업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했고요. 도시 경관을 정비했고요. 도로를 확충해서 파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는데요. 그거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여러분, 도심으로 들어가는 차를 막아버려요. 못 들어가게 해요.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게 할 거냐? 주차비를 일단 주차장을 안 만들어요. 거꾸로죠. 우리나라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문제잖아. 발상을 거꾸로 합니다. 주차장을 없애버립니다. 주차장을 없애고 몇 개 안 남은 주차장은 금액을 겁나 비싸게 받는 거야. 막 30분에 2만 원. 쫄려서 못 들어가지. 그지? 전부 밖에다 두고 프랑스, 파리를 들어갈 때는 전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파리 개조 사업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그 딱 비어 있고 방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편하죠? 안 편해요, 이게. 이게 안 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되게 군사적으로 취약해요. 이거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가도 다 점령되잖아. 되게 병신같이 만든 건데, 이거 거꾸로, 이거는 항상 승리해서 돌아올 때 어느 쪽으로든 돌아올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되게 건방진 도로예요, 이거. 건방도로예요. 우리나라처럼 맨날 공격만 받는 나라는요, 이런 거 절대 안 만들어요. 옛날 서울 종로 같은 데 보면 피막길, 조그만 길도 있지. 다 우리나라는요, 경복궁 여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왕이 살던 데가 여기 있으면 왕이 가는 길 요 길만 대로예요. 요 길만 대로고 가면 막혀 있어. 여기 가서 막혀 있어. 여기 가서 막혀. 여기 가서 일부러. 그래서 강북은 도로가 복잡하고 대신에 강남은 나중에 만든 도시니까 격자형으로 만들었어요. 강남은. 엄마가 운전을 못해서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강북은 내비 놓치잖아요? 한참 가야 돼요. 근데 강남은 아니에요. 만약 여기서 좌회전하는데 안 했다. 다음에 좌회전하면 돼요. 여기 못했다. 또 다음에 좌회전하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 가면 돼요. 이렇게
롯데타워 보이잖아. 보이는 데로만 가면 돼. 보이는 데는 보이는 데로. 무조건 길이 있습니다. 근데 파리는 또 미친놈들은 저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만들어놨는데 엄청 불편했던 거를 도로를 저런 식으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넓힌 게 아니라 오히려 진입하는 차들을 막아버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좀 여유 있게 만들어줬어요. 요새 다들 그렇게 합니다. 요새 다들. 그래서 인도 차도를 거꾸로 해요, 요새. 차도가 4차선이고 인도를 좁게 놓잖아. 그걸 거꾸로 해요. 인도를 4차선으로 하고요. 차를 1차선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시켜요. 그렇게 불편하게 하면 차가 안 들어오죠. 그죠? 예. 자, 아무튼 그런 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3번 파리 개조 사업 그랬고요. 근데 도시 발전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도시 재생 보세요. 낙후된 구도심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물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경제적 측면의 재활성화인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단어 거기 젠트리피케이션 꼭 기억하세요. 젠트리피케이션. 자, 젠트리피케이션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지? 이거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거는 길하고 게리 때문인데. 아, 모르세요? 길하고 게리가 이태원에 리쌍 빌딩이라는 게 있었어요. 리쌍 빌딩. 둘이서 번 돈으로 만든 건물이야. 그래서 그 임대를 받고 살고 있었는데 이태원이 막 잘 되니까 얘네들이 요 자리에다 우리가 뭘 해볼까 싶어서 그 임대료가 비싸지니까 기존에 되게 오랫동안 그 건물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입주자를 쫓아내버리고 자기네가 거기다 뭘 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이 개새끼들 유명인들이 등쳐먹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저기 신문사나 방송에다 다 얘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주 그냥 못돼먹은 임대인으로 그냥 찍혀버렸죠. 그냥 완전. 그때 길이 막 좀 안 좋을 때거든. 무한도전 같은 데 막 쫓겨나 그럴 때인데 이것까지 터져가지고 길하고 뭐 이 게리는 아주 리쌍. 그때 이제 널리 퍼진 게 젠트리피케이션. 이태원의 땅값이 비싸지니까 다 내쫓는 거. 또 어디가 그랬을까? 젠트리피케이션. 이태원이 그랬고, 가로수길. 그치, 가로수길 다 내쫓았잖아. 되게 옛날에는 아기자기했는데 다 내쫓고 지금 뭐 무슨 애플 매장 큰 거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너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자, 젠트리피케이션은 밑에 화살표 먼저 보세요. 낙후된 도심의 임대료, 저렴한 지역에 문화예술가나 자영업자가 유입된다. 이런 게 성수동, 이태원 이런 거였지. 독특한 지역 특성 형성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지역 가치가 상승하여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러자 대규모의 프랜차이즈와 상업자본이 집중되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가 자영업자는 이탈하여 지역 정체성 상실하고 상권은 쇠퇴하고 망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가로수길이에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망한 대표적인 사례가 가로수길. 자, 그럼 젠트리피케이션 원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도심 내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영향, 낙후된 도심이나 중간지대에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고 상업, 주거, 여가 공간으로 재개발하였다. 자, 이러자 긍정적 영향 볼게요. 도시 환경 개선. 도시 환경 개선으로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 그런데 부정적 영향은 저소득층 거주지 상실, 원주민의 이주, 그런 거로 인하여 지역 특색, 뭐 복잡하게 써있는데 그냥 지역 특색 써놓으시면 돼요. 지역 특색. 그 지역 성송의 특색이 사라졌다. 가로수길의 특색이 사라졌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요. 뉴욕 맨하탄의 인구 변화가 나오는데 뉴욕 맨하탄의 인구가 250만, 여러분 도시도 아니고 맨하탄이라는 그 지역에서만 250만 명까지 있던 인구가 지금 200을 깨고 지금 150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서울의 인구는 계속 증가 중이죠? 서울도 여러분 1100만까지 갔다 지금 1000만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반대로 경기도 인구가 늘고 있는 거지. 지금 서울은 깨져서 내려갔어요. 자, 밑에 런던 봅시다. 런던. 신항로 개척 이후 꾸준히 세계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17세기 동인도에서 설립 후 독점무역으로 상업 기능이 성장했으며 18세기 요건 써놓읍시다. 산업혁명 중심지죠. 산업혁명. 그 다음에 런던은 현재 항공, 교통 및 금융의 중심지 그랬는데 사실은 금융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항공, 교통 중심지라는 것은 유럽으로 가는 모든 비행기 노선이 전부 런던을 가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일단 그건 뭐 너무 세계 도시 기본이니까 그거보다는 유럽 금융의 중심지는 런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래소 3대 거래소 하면은 뉴욕 거래소,
동경 거래소, 상하이 안 들어가요. 도쿄 거래소 그리고 런던 거래소 이렇게 세 개가 우리는 3대 거래소예요. 자, 파리 했고요. 브뤼셀 갑시다. 벨기에 수도입니다. 자, 지역 갈등의 완충 지역 되는데 그건 필요 없고요. 여러분 여기 EU 본부가 있습니다. EU 본부와 나토 본부 두 개가 있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EU 본부와 그 다음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여기에 위치합니다. 브뤼셀이 힘이 센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벨기에라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영국이 셋이서 니네 나라 놓지 마. 니네 나라 놓지 마, 이 새끼야. 그래? 그럼 가운데 놓자. 그래서 그냥 브뤼셀에 들어간 거예요. 브뤼셀이 나라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 뉴욕 갑시다. 개발 초기에는 줄세요. 내륙 농산물의 유럽 수출항이었습니다. 현재 줄세요. 생산자 서비스업. 그 다음에 세계 경제, 보세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경제, 세계 정치, 세계 문화. 뉴욕은 현재 세계 경제, 특히 시험에 세계 경제 중심지로 나와요. 월가 중심으로. 월가가 뭐 하는데요? 증권거래소. 세계 정치의 중심인 것은 UN 본부가 있기 때문이죠. 그 빈칸 UN 본부, 그 다음에 세계 문화의 중심은 브로드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시카고는 과거 수륙 및 내륙 철도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여기가 이제 철강 산업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무역, 금융, 엔터테인먼트, 특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하고 미디어 줄서놓으세요.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등의 서비스업이 이쪽에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과거 철강 도시의 이미지에서 현재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로 바뀌고 있더라.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오늘 LG 팬들이 많으신 관계로 오늘 수업은 45분 수업, 15분 휴식. 45분 수업, 15분 휴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뭐 어차피 우승 행가를 칠 테니까, 그죠? 그래, 갔다 와. 갔다 와. 어제도 지고 있었는데 뭐. 응? 아, 이기고 있다고? 어제와 같은 단어한테 이제 우리 이 친구네 차를 설명하기 전에 추가로 와서 아니야, LG는 원래 옆에 선생님이 잘 해서 근데 하나는 여기까지 왔으면 된 거야. 뭘 갑자기 우승까지 해. 자, 이제 또 봅시다. 여러분, 유럽과 북부아메리카의 그림부터 보세요. 그림부터 보시면 유럽의 특징은요. 보시면 오래된 도심 보이세요? 오래된 도심은 진짜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 옆에 미국의 도심 보세요. 높은 건물이 가장 많죠. 이게 가장 큰 차이야. 그러니까 유럽의 구도심은 절대로 높은 건물이 없어요. 오히려 신흥 업무 지역이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거야, 이제. 선생님, 그러면 오래된 도시면 허물고, 유럽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러죠, 그죠? 500년, 600년 된 건물 그대로 다 유지하고, 그죠? 새로 타운을 만들죠. 그게 바로 이제 신흥 업무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흥 업무 지역 옆으로 이제 주거 지역이 생기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유럽의 오른쪽 보시면 오래된 도심, 그 다음에 근대 도시, 공업 지역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요, 도심과 그 주변 지역이 높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도심에 무슨 뭐 100층짜리, 150층짜리가 즐비하고요. 그리고 키가 옆으로 쭉 낮아지죠. 공업지역, 근교지역, 주거지역, 근거지역 등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유럽의 특징부터 봅시다. 산업혁명 이후 점진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 도시화 역사가 길다 짧다? 길다. 그치, 도시화 역사가 당연히 길죠. 자, 그에 비해서 북부 아메리카, 미국은요, 유럽인들의 이주 급속한 도시화가 생기면서 도시화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짧다. 자, 오른쪽은 짧다. 자, 도심. 중세 이후 건축된 전통적 건축물, 즉 구도심 그런 건축물들이 도심의 랜드마크를 이루고 있는 데다가 여러분 그거 주세요. 도심은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걸 제한하지 않으면 너무 그 도시, 그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 그 의미가 좀 없어지죠. 떨어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경복궁 옆에 고층 빌딩이 있는 걸 자랑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황당해합니다. 뭐야? 고도 제한도 없고 갑자기 경복궁 옆에 저런 큰 건물 들어서가 있고, 얘는 아예 그 옆에 큰 건물을 못 짓습니다. 예, 건축의 높이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다, 그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밑에다가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다. 도심에 큰 건물을 못 짓는다. 자, 그에 비해서 미국 도심의 업무 기능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고층 빌딩이 가득한 도심 경관, 따라서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의 높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예. 미국은 무조건 큰 건물은, 큰 빌딩은 몽땅 도심에만 짓습니다. 도로 형태. 자, 과거에 도시 내부 구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적인 도시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의 범위와 도로폭이 좁다. 그리고 그 밑에는 좁고 불규칙한 도로망.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쳐들어왔을 때 바로 함락을 안 당하거든. 좁고 불규칙한 도로망. 자, 그에 비해서 미국 갑니다.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입니다. 도로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강남 같은 거 이걸 뭐라고 했다 그랬죠? 격자형 도로예요. 격자형 도로. 강남은 미국은 격자형의 도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주지 분리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 자체가 나옵니다. 지도 자체가.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런던의 고급 주택가와 뉴욕의 고급 주택가가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선 보세요. 런던이나 파리의 고급 주택가는 역사적 건축물이 많은 도심에 형성됩니다. 도심에. 그러니까 부잣집들은 도시에 산다, 이거 도심에 산다. 한복판에 산다. 자, 도심과 고급 주택지구의 평균 거리가 가깝습니다. 가깝다. 도심과 고급 주택지구의 평균 거리가 가깝다. 그리고 못 사는 애들이 전부 도시 외곽으로 갑니다. 자, 런던이나 파리는 우리 집 멀어, 그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구나. 도시 외곽 지역에 위치합니다. 자, 보시면 물론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 파리가 나와 있는데, 프랑스 파리 계층별 거주지 분류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그 왼쪽에 시꺼멓게 되는 데잖아요. 그 시꺼멓게 되는 데가 이제 역사적 중심지인데, 거기에서 지금은 살짝 이동을 해서 조금씩 흐려진 부분이 있죠. 그게 점점 흐려진 쪽으로 이동한 거, 빗금친 거 말고, 빗금친 거는 이제 공용주택. 여러분, 이 공용주택이 아파트예요. 원래 유럽에서는 아파트 산다 그러면 못 사는 거잖아. 그 단독주택 없이 그냥 아파트에 모여 사는 건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왼쪽에, 전통적으로 왼쪽에 모여 살다가 지금은 생강 오른쪽으로 점점 좀 넓어졌다. 고급 주거지가 확대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급 주거지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죠. 도시 내부에서 확장되는 거지 바깥으로 나가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른쪽이 이제 뉴욕 볼게요. 뉴욕. 자, 뉴욕은 고급 주택지구는 교외화로 인해 도시 외곽에 분포합니다. 도시 외곽에.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요. 도심과 고급 주택지구의 평균 거리가 멉니다. 저소득층 이민자 거주 지역이 도심에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 여러분, 브룬크스와 퀸스 있죠. 퀸스.
거기가 부자 동네고요. 브루클린이 낙후된 데예요. 브루클린이. 근데 보시면 이 브루클린, 맨하탄 이쪽이 도심이잖아요. 근데 거기 사는 것보다 거기서 떨어진 퀸스 같은 데서 산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런 데서 살고 특히 이제 브루클린과 퀸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브루클린과 퀸스. 여러분 해안가가 도시잖아요. 뉴욕은 원래 수출항이었으니까. 근데 거기 그 한국 근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 그 안쪽에 퀸스란 지역에 유럽계 부자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통이 편리한 교외 지역에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달달한 꿀팁의 동심원 선형 다핵심 도시 권역은 요거는 학교에서 하면은 나중에 다시 확인할 텐데 지금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 간단하게만. 우선 동심원은 보시면 거기 동심원 모델 보세요. 가운데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 3, 4, 5번을 잘 보시면 가운데 오히려 노동자가 살고요. 부자가 5번에 살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죠? 그래서 3, 4, 5번 중에 가장 부자가 사는 거는 5번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살게 됩니다. 자, 이게 동심원인데 동그랗게 만들어진다는 건데 선형 모델은 그걸 거부합니다. 선형 모델은 띠를 이룬다는 거예요. 띠. 옆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는 백화점 지대, 여기는 뭐 학교, 여기는 주거 이렇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은행과 같은 금융기구는 이렇게, 백화점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여기는 백화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형 구조예요. 선형 구조. 그 다음에 다핵심이라는 것은 핵심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고 도시권역은 권역별로 나눠진다는 건데 이건 나중에 이 4개를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작년에 2개인가만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나중에 여러분 프린트 받으면 그 부분은 다시 할게요. 나와 있는 거로. 자, 그 북아메리카 그건 좀 이따 보시고요. 자, 우리 문제만 몇 개 보고 마치도록 쉬었다 할게요. 그 1번하고 3번만 해봅시다. 1번하고 3번. 자, 그럼 봅시다. 우선 1번 문제. 자, 브롱크스가 못 사는 동네고 퀸즈가 잘 사는 데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번쩍번쩍한 도시는 바로 맨하탄. 그 높은 건물 많은 데가 바로 맨하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기업과 비교한 니은 맨하탄의 특징, 평균 지가. 지가는 땅값이라 했습니다. 대단히 높죠. 그죠? 지가 대단히 높고요. 그 다음에 고층 건물 밀집도도 높죠. 생산자 서비스. 여러분 생산자 서비스라는 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금융, 법률, 세무 이런 것들이요. 높죠. 다 높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 높으면 B로 가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두 도시라고 그랬는데 테임즈 강이 흐르고 있고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테임즈 강이 흐르는 곳이 런던이고요. 그 다음에 허드슨 강이 뉴욕이죠. 자, 기업. 런던이 도시 발달의 역사가 길다. 그렇다. 런던이 도로의 폭이 넓고 땡 그거는 뉴욕이 그런 거죠. 틀렸고. 그냥 봐도 도로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 뉴욕이 건물의 평균 높이 차이가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도심에만 높은 건물이 몰려있다 그랬죠.
가나무도 도심에 공업 기능이 집중돼 있다? 아니요. 그런 지금은 둘 다 도심에는 공업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정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26분에 시작합시다. 26분.